추진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말씀에 앞서서 청년취업사관학교 소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이 옷을 입고 나오는데요. 괜찮나요? 디자인이 이뻐요? 사실은 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제2 세종문화회관 발표할 때부터 이 옷을 입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내년도 예산안 발표할 때 사실 입으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이 점퍼 형태의 옷이 준비가 안 돼서 그때는 기억하시겠지만 티셔츠에다가 서울시 정책들을 쭉 이제 그 적은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그때 예산안 소개를 했죠. 이제 그동안에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서울시의 대표 정책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소화를 해서 적어놨는데 오늘 발표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도 어디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쉽게 안 보이죠?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요 위치에 있네요. 팔을 접으면 안 보입니다. 이게 청년취업사관학교라고 여기에 써 있는데요. 조만간 서울시의 굿즈가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굿즈로도 만들어져서 시민 여러분들도 사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하루 입은 게 조금 노출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언제 사서 입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제법 많이 팔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시즌2 2.0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청년, 그러면 이제 젊은 시절이죠. 젊은 시절은 여러 시도를 통해서 좌절도 하고 또 성취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시절인데요. 제가 5년 전에 처음 시장직에 다시 도전하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들께 드리는 가장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그게 벌써 25개 자치구에 다 만들어져서 연간 3,300명의 취준생들을 배출을 하게 되고 그중에 한 75% 정도가 취업에 성공하는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취업 성공률이 이렇게 높은 프로그램은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매우 자부심이 느껴지는 정책인데 오늘 그 업그레이드 버전 2.0을 발표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높고 푸른 청명한 가을날 청년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을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영등포 캠퍼스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달 초에 중랑 캠퍼스가 문을 열면서 이제 드디어 1자치구 1캠퍼스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서울 청년이라면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가지실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5년간의 결실은 매우 알찼습니다. AI나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재 10,000명을 배출했고요. 누적 취업률은 주지하시다시피 75%에 이릅니다. 문과생이 AI 데이터 분석 과정을 수료한 후에 대기업 데이터 세일즈 부서에서 일하게 된 사례라든가 헤어 디자이너 출신 청년이 AI 컨텐츠 마케팅 과정을 이수하고 뷰티 브랜드 디지털 마케터로 취업한 사례처럼 전공과 경력의 벽을 뛰어넘어선 도전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취업사관학교가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됩니다. 더 확실하고 더 탄탄하고 더 속도감 있게 보장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 2.0 10중8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2.0의 가장 담대한 비전은 서울을 AI 인재 양성 허브로 만든다는 겁니다. 미래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커리큘럼,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 그리고 실질적인 일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십을 강화해서 배움이 곧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취업률 80에서 90%, 수료생 10명 중 8, 9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10중 8구 프로젝트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 인원은 연간 3,300명에서 2030년까지 연간 10,000명으로 확대하고 현재 2회인 교육 참여 제한도 풀겠습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선도 기업이 운영하는 글로벌 빅테크 전담 캠퍼스를 현재 마포, 중구, 종로 3곳에서 2030년까지 10군데로 늘려서 세계적인 수준의 실무형 AI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또한 성북바이오, 영등포 핀테크, 강남 로봇, 강서 창조, 동대문 뷰티 패션 등 서울의 신성장 산업을 교육과정에 반영한 특화산업 거점 캠퍼스를 운영해서 서울 전역을 AI 인재 양성의 현장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AI 관련 협회들과 진행하는 기업 연계 인턴십, 교통, 인구 등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정 연계 인턴십을 통해서 교육생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원하는 교육생에게는 창업 공간과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게 되고 서울 창업센터와 연계해서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캠퍼스는 중대형으로 확장하고 대학교와 연계한 찾아가는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통해서 서울 곳곳에 인재 양성의 거점을 촘촘히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12월에는 기업, 대학, 협회, 단체가 함께하는 서울 AI 인재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서 교육과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배움과 일, 도전과 성장이 함께하는 AI 인재 양성의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은 미래 산업을 이끄는 AI 인재의 요람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용태 경제실장이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질문 몇 가지를 받겠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내용으로 현재는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연간 3,000명, 이제 2030년에는 연간 10,000명의 교육생을 이제 네, 아까 이 동영상에 잠깐 언급이 됐었던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라는 곳에서 매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가장 최근 자료가 약 2,500여 개의 기업에게 물어서 앞으로 필요한 인재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약 50% 이상의 기업들이 앞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아마 그 AI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어떻게 배출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질문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AI의 기초부터 연구를 하는 고급 인재들은 사실은 중앙정부의 일이기도 하거니와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 청년취업사관학교 외에도 AI 허브라는 게 있죠. 그래서 AI 허브에서 한 1,000여 명 정도씩 인재를 양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라이즈 사업과 연계해서 대학 캠퍼스의 계약학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급 인재들은 그런 곳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탄탄한 기초를 갖춘 고급 인재들은 그런 AI 허브나 계약학과를 통해서 양성을 하게 되고요. 청년 취업사관학교는 문자 그대로 비전공자까지를 포함해서 이 최신 트렌드, 과학기술, 최근 최첨단 과학기술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용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과정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취업에 초점을 맞춘 중급 인재라고나 할까요? 실무용 인재라고나 할까요?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 졸업 후에 특히 비전공자의 처음에 뭐 문성합니다. 이제 이런 사회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설계된 취업사관학교이기 때문에 초점은 그런 중급형 인재의 양성, 특히 취업에 특화된, 다시 말해서 수료하자마자 기업에 들어가서 추가적인 교육 과정을 내부 연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는 걸 목표로 하고 커리큘럼도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청년취업사관학교 1.0이랑 2.0 비교한 표가 있어서 1.0에서 2.0으로 이렇게 변화를 주신 이유가 뭔지 또 좀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양과 질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요. 양쪽으로는 연간 10,000명 정도까지 이제 양성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됐습니다. 25개 자치구에 다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양적인 부분은 뭐 차치하고 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느냐? 직접 기업 연계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취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기업 인턴 경험을 쌓는다든가 아니면은 이미 시작된 빅테크 기업 전문가들이 직접 커리큘럼을 운영하면서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본인들의 회사에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직접 와서 가르치고 뽑아가라 하는 연계 시스템이 강화가 된다는 게 가장 다른 점이죠. 또 혹시 그게 아니라도 기업 연계형 혹은 서울시의 행정 연계형 이렇게 바로 현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그 수요 기업이나 수요 행정기관이 직접 가르쳐서 교육해서 뽑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취업률도 더욱더 높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중 8구 80 내지 90%의 취업률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채널A 김승희 기자님. 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채널A 김승희입니다. 사실 청취자 관련 질문은 아닌데 사회적으로 워낙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슈라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종묘랑 세운사구역 관련해서요. 김민석 총리가 이 종묘의 세계 문화유산 지정 해지가 우려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정말 유네스코 같은 곳에 이제 해석을 받아볼 의향이 있으신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아침에 라디오 나가셔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정부 측에서 토론에 대한 이제 회신을 주지 않고 있는 걸로 전 파악을 했는데요. 혹시 그 마지노선으로 두고 계신 뭐 회신 날짜나 뭐 이런 게 있으신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세계 유산 지정 해제는 그야말로 기우입니다. 기우. 왜냐하면요, 제가 아침에도 뭐 조금 시간에 쫓겨서 상세하게 설명은 못했지만 설명을 어느 정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세계 유산은 종묘 내에 있는 정전이죠, 정전. 그 정전은 건축물 자체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핵심 내용은 그 컨텐츠, 소프트웨어입니다. 종묘 제례, 종묘 제례악과 같은 우리 문화유산이 가진 아주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세계유산 지정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앞에 건물이 지어지는 게 모든 판단 요소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인 것처럼 선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문화유산 구역이 있고 세계 유산 구역이 있고 그 영향 구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법적으로 종묘 경계, 그러니까 정문으로부터 담장으로부터 100m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종로의 맨 처음 제일 가까이 지어지는 건축물은 170m에서 190m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묘의 정문 앞에 녹지 공간이 굉장히 완충구역이 넓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리, 측정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셋째는 종묘 안쪽으로 정전이 한 300m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500m가 넘어요. 500m가 넘는 거리에 100m 정도의 건축물로 시작해서 청계천변으로 갈수록 150m 가까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정전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께서 자꾸 감성적인 표현에 치우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 기가 눌린다고 표현하셨던가요? 숨이 턱 막힌다고 표현하셨던가요? 눈이 답답하다고 표현하셨던가요? 이게 전부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그림을 조만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가 호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세운상가가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녹지축이 생긴다는 사실을 정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종묘 건너편에 폭 100m면 굉장히 넓은 겁니다. 100m의 녹지축이 종로,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까지 남산까지 쭉 이어진다는 사실을 국민들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세운상가가 허물어진 위치에 그런 녹지축이 생기고 그 양 옆으로 건물들이 지어지는데요.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전부 다 꼬마 빌딩 정도의 빌딩들이 신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필지들이 전부 잘라져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면적이 확보가 돼야 그나마 조금 높은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게 불가능한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높이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를 비롯해서 이 문화유산, 세계유산 지정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100m, 그러니까 영향력, 돌담으로부터 그 종묘 경계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국가유산청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법으로 규정된 구역 바깥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과욕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국가기관끼리 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혹은 지자체와 지자체가 일과 관련해서 업무와 관련해서 갈등이 있다면 국무총리나 국무총리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그 갈등 조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이 그래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등을 조정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갈등을 조정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알고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가 세운상가 허무는 데 들어가는 이주비, 거기에 아파트와 상가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퇴거를 해야 허물 수 있잖아요. 그거 허무는데 저희가 대충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1조에서 1조 5천억이 들어갑니다. 그 재원을 중앙정부가 대줄 것도 아니잖아요. 또 서울시의 예산으로 안 할 수 있는데 왜 서울시 예산을 집어넣겠어요? 저희가 높이 제한을 풀고 조금 높이 짚는 건 그 지역의 지주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높이는 만큼의 경제적인 이익을 서울시로 공공기여를 하게 해서 그 공공기여로 녹지축을 만드는 그 토지를 확보하는 데 쓰는 겁니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저렇게 감정적인 언사로 혹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마치 큰 문제가 있는 도시계획인 것처럼 폄하하는 것은 쉽지 않죠. 당연히 총리께서 응하시든 문화재청장이나 문체부 장관이 응하시든 당연히 토론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제가 요청한 토론에 응하셔야 됩니다. 뭐 그거를 사인 간의 관계처럼 마지노선을 정하고 언제까지 뭐 토론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현재로서는 제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제가 어디라도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서 지금 설명드린 이런 사실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문화와 경제발전의 조화, 역사와 미래의 조화, 그 연장선상에서 종로도 살아나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도 살아나고 우리 역사 유적도 보호하고 더 돋보이게 하고 앞에 녹지축이 생기면 더 돋보이지요. 전 세계 어느 도시가 그런 정말 괄목할 만한
전 세계가 벤치마킹 할 만한 그런 도시계획으로 역사 유적을 돋보이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런 시도를 하는데 그 깊은 내용은 들어보지도 않고 오로지 건물 높이 하나만으로, 건물이 정면에 지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양쪽 사이드에 지어지는 거잖아요. 가운데 100m 녹지축 옆으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국민들께 알리고, 혹시 기관 간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갈등이 있으면 그걸 조정하고 오히려 도와줘서, 그렇게 세계유산 지정이 취소되는 게 걱정이 되면 논의 과정부터 이런 갈등의 형태가 아니라 협업의 형태로 만들어 주셔서 갈등 요소를 줄여주는 게, 그게 정부가 할 일이고 국무총리가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유네스코 얘기를 아침에 방송에서 했는데요. 저희 기록을 뒤져보니까 2006년도, 7년도, 8년도 경우에도 이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시작된 사업이에요. 이 세운 사고역 사업이. 그때 이코머스라고 그래요. 유네스코 한국 사무소에서 이거를 관여했었는데, 그때 자료가 세운 4구역의 경우에는 122m까지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주장이 무리스러운 것이 50m는 되고 100m는 안 된다? 100m는 되고 150m는 안 된다는 원칙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억지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무조건 허용되는 거에 2배를 올렸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데, 어디에도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유네스코에서 122m를 전문가가 언급한 게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법적으로는 종묘 담장으로부터 100m까지가 영향구역이다. 그 구역 내의 영향을 따져라 하는 것이지, 그 구역 바깥은 법도 인정을 하지 않지만, 국내법도 인정하지 않지만, 국제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 국제기구조차도 그 너머는 언급한 적이 없다. 그걸 정부가 과잉 해석을 하고 확장 해석을 해서 계속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시도에 문체부 장관이 거기에 동조를 하신 셈이고, 그리고 총리까지 거기에 편승을 하신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다음 일정 관계로 네? 네? 네. 지금 이게 중앙정부하고 서울은 지방정부잖아요. 네.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충분히 일어나는데, 사무법 이전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중앙정부의 그 지시에 따라야 되지는 않을까요? 다행히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통령께서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옳다 하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면 썩 내켜하지 않는 대통령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보다 지방정부다. 이 정부가 선출 권력이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저도 굳이 따지자면 선출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뭐 자꾸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시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서울의 미래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 무엇이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경제 발전,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특히 녹지 생태축을 누리실 수 있는 서울 시민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역사 유적도 존중하고 그리고 돋보이게 꾸며가느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중앙정부가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에 요청하지 않아도 서울시가 문화유적을, 역사유적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첫날 성명에 담았던 내용처럼 흥인지분이 어느 순간 굉장히 돋보이게 됐는데 저쪽 DDP 쪽에서 내려오면서 본 흥인지문의 모습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은 그 배후에 있는 낙산 공원 입구가 옛날에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노후된 주택들, 그 다음에 2대 병원까지 있었던 걸 다 이전해내고 녹지공원을 만들어 놓았죠. 이거 문화재청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서울시가 스스로 한 겁니다. 또 창경궁과 종묘를 이어붙여서 율곡로 사업이라는 거에서 율곡로가 지하화되면서 지상이 녹지공간으로 이어졌잖아요. 이거 문화재청에 요청 없는데도 제가 결단해서 했던 겁니다. 조금 지나서 창덕궁 앞에 2개의 주유소가 있었어요. 길 건너편에, 길 양쪽 모서리에. 그게 저는 창덕궁을 굉장히 왜소하게 만드는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이라는 판단하에 제가 직접 챙겨서 그 주유소 소유주들한테 부탁을 해서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지금 거기에 국악당하고 2개의 한옥 건물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 서울시가 한 겁니다. 경복궁 앞에 올 때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서울시가 해낸 겁니다. 종묘 돌담길, 서술락길 근처에 지금 카페촌이 형성이 되어 있고 아주 깔끔하게 된 핫플이 됐잖아요. 그 서술락길 정비 제가 전 임기 때 디자인 본부장하고 같이 현장을 거닐면서 정리해가지고 실행에 옮긴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런 히스토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문화체육부 장관님이나 아마 지금 국가유산청장님도 이것까지는 모르셨을 거예요. 총리는 더더욱 모르셨을 거예요. 서울시가 당시의 문화재청, 지금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에 요청하지 않아도 서울시는 우리 역사유적들을 돋보이게 가치를 존중하고 더 끌어올리는 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왔고 직접 챙겼던 일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의 이런 충정이 전 국민에게 전달이 돼서 서울시가 결코 개발 만능주의자들이 아니라 개발과 역사유적의 보존, 문화예술의 가치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관점에서의 정책을 수행해 왔다는 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소상하게 보고드리고 강조하는 바입니다.